거의 200년이 지났는데도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이 왜 아직도 이렇게 강렬하고 심지어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폭풍의 언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은 정말 지독하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문학사에서 가장 뜨거운 로맨스 소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관점을 확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소설이 사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공포소설이라면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로맨스라는 렌즈는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재앙과도 같은 선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이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황무지에서 같이 자라면서 뭐랄까 거의 서로의 영혼의 일부가 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있었죠. 그런데 캐서린이 현실적인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을 위해서 부유한 에드거 린턴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이 선택,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이 선택이 모든 걸 파멸로 이끄는 첫 단추가 되어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파괴의 연쇄가 한눈에 보이죠? 상처만 입고 떠났던 히스클리프가 3년 뒤에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하죠. 그 결과는요? 캐서린은 정신적으로 무너지다가 결국 죽고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집어삼키면서 수십 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들의 관계는 이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제부터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캐서린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녀는 한마디로 문명화된 사회적 자아와 아주 야성적인 본래의 자아 사이에서 완전히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 그 일부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선택을 한 거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라는 개념을 좀 가져와야 해요.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외면하고 억누르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 예를 들면 분노나 야성 같은 원초적인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히스클리프는 그냥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캐서린이 통합하지 못하고 버려버린 자기 자신의 그림자, 그 자체였던 겁니다. 캐서린이 외면했던 모든 원초적인 에너지가 히스클리프라는 인물로 되돌아와서 이 모든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내가 히스클리프다 라는 말이죠. 와, 언뜻 들으면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 고백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사랑의 선언일까요? 아니면 각자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는 두 개의 불완전한 영혼이 서로에게 자기 존재의 전부를 던져버린 아주 위험한 고백은 아닐까요?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파괴하는 미성숙한 의존 관계에 가까웠죠. 자, 이제 분석의 관점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옮겨가 볼게요. 영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파괴적인 저주가 되어 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 다 책임감 있는 자기 삶을 사는데 실패한 겁니다. 캐서린은 자기 존재의 진실을 배신했고 히스클리프는 자기 인생 전체를 오집, 복수라는 과거의 상처 속에 그냥 가두어 버렸죠. 결국 둘 다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강렬했던 열정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쓰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에만 쓰이고 소모되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들의 사랑은 정반대였다. 상대는 사랑이라면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더 깊은 파괴와 집착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을 뿐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비극인 거죠. 히스클리프는 자기가 겪은 그 엄청난 고통을 성찰을 통해서 성장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 대신에 그 고통을 원한의 에너지로 단단하게 굳혀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되풀이되는 끔찍한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보이거든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세대인 젊은 캐시와 헤어턴이 등장하죠. 이 둘은 증오와 복수로 얼룩진 그 끔찍한 과거를 드디어 극복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정말 지독했던 복수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 상처와 죄는 대물림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라는 은총이 그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아주 서서히 느슨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의 암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서늘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폭풍의 언덕은 단순히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랑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저주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폭풍의 언덕이 단순한 고전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나 강렬하고 불편한 진실을 던져주는 이유가 아닐까요?